자,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 갑시다. 자, 27페이지 실험법 볼게. 자, 실험법이 제일 중요한, 질문지법이랑 실험법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자, 실험법으로 잘 봐야 돼. 일단 실험법은 말 그대로 자연과학 연구 방법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뭐 생명공학, 화학의 연구 방법과 같다라고 보면 돼. 실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일단 실험법은 일단 가설이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 가설이 A 한다면 B 할 것이다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일단 실험법은 뭐 하냐면, 자, 이건 좀 표본을 뽑는 거야. 자, 일단 표본을 뽑는데, 그 표본을요 뽑아서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자, 두 집단으로 나눠. 그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 표본을 100명을 뽑았어. 근데 이 표본이 너무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표본은요 좀 동질적인 구성을 띄어야, 동질적이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자, A 집단 50명, 그 다음에 B 집단 50명 이렇게 해서 A 집단, B 집단 이렇게 나눈 거야. 오케이? 그럼 너는 하나 물어볼게. 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백신의 효과를 알고 싶잖아. 그러면 실제로 화이자 백신을 만들어서 화이자 백신의 효과를 알고 싶으면 실험을 하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 표본 100명 뽑아가지고요. 그 중에 50명 나눈 다음에 50명은 실제로 6개월 동안 예를 들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50명은요 백신을 접종한다 그러면서 위약, 그냥 물을 접종하는 거야. 가짜야. 그러면 실제로 백신을 접종한 애들이 있고 아무것도 조치를 안 취한 거지. 그리고 실제로 6개월 뒤에 코로나 예방 효과가 어떤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실험법은요 동질적인 표본을 뽑아서 일반적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고, 그럼 100명을 뽑았다면 두 집단으로 나누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요, 집단을 나눈 다음에 일단 먼저 사전조사를 합니다. 사전조사. 그래서 다시 동질적인 표본을 뽑아서 두 집단으로 나누고요. 걔네들 먼저 한번 조사를 해. 사전조사를 하는데, 자, 만약에 가설이 이렇다고 쳐보자. 자, 문병일 선생님의 사회문화 수업을 들으면 사회문화 성적이 오른다. 이걸 조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자, 문병일 선생님의 사회문화 수업을 들었을 때 사회문화 성적이 오르는지 알고 싶으면 일단 50명 문과 학생 100명을 뽑아서 50명 나눈 다음에 자, 사전조사를 합니다. 그럼 잘 봐. 문병일 쌤의 사문 수업을 수강하면 사문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이걸 알고 싶어. 그럼 물어볼게. 독립변수가 뭐니? 일단 여기서 끊어야지. 그럼 독립변수가 뭐지? 문병일 선생님의 사회문화 수업의 수강 여부지. 종속변수는 사회문화 성적의 상승 여부지. 그치? 그러면 물어볼게. 자, 우리는 문병일 선생님의 사회문화 수업을 들으면 사회문화 성적이 전보다 올라가는 걸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사전조사에서는 독립변수를 측정해야 될까, 종속변수를 측정해야 될까? 즉 우리는 결국 사회문화 성적이 올라가는지를 알려면 미리 사회문화 성적을 측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꼭 하나, 이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종속변수를 측정하는 거야. 뽑아야 돼.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종속변수를 측정한다. 자, 그러면 50명 뽑아서 모의고사를 본 거야. 그래서 사회문화 성적을 봤더니 A 집단은 대부분 다 5등급이고 평균 5등급, B 집단도 평균 5등급이야. 종속 변수를 측정해 봤더니.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병일 선생님의 사회문화 수업 수강의 여부가 독립 변수잖아. 그래서 한 집단은 독립 변수를 처치합니다. 즉 독립 변수를 처치한다는 얘기는 독립변수를 적용하는 거고, 나머지 한 집단은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아. 그럼 봐봐. 한 집단은 독립변수를 처치하고
나머지 한 집단은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는 집단은요. 독립변수를 처치한 집단과 그냥 비교를 위해 대조를 위해 설정한 대조군인 거야. 똑같은 게 화이자 백신을 실제로 접종하는 거와 가짜 약, 물약을 처치하는 건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변수를 처치하는 집단을 실제 실험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실험 집단이라고 하는 거고,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는 집단은 실험 집단과 비교, 대조를 위해 설정한 집단이기 때문에 비교 집단 또는 통제 집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실험법은 기본적으로야. 실험법은 기본적으로 집단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독립변수를 처치한 집단은 실험 집단,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은 집단은 그냥 비교를 위해 설정한 집단으로 통제 집단이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문병일 선생님의 사회문화 수업을 수강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일단 50명 나눠서 얘네들은 독립변수를 처치했으니까 3개월 동안 문병일 선생님의 개념 수업과 기출 수업을 수강하게 하는 거고, 이 나머지 집단은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았지. 그럼 너네가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야. 뭐 니네가 인강을 들었건 학교 수업을 들었건 또는 혼자 독학을 했건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아서 독립변수 설치 않고 비교를 위해 설정했어.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 그럼 이제는 뭐냐면 실험이 끝난 거지. 그럼 이제 사후조사를 해야 돼. 그러면 사후조사는 당연히 뭐를 조사하겠어? 또 사회문화 성적이 올랐나 떨어졌나를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후조사도 무슨 변수를 측정하는 거냐면 종속변수를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야. 실험법은 실험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험이 이루어지고 끝난 후에 결국 조사가 두 번 있는데 조사 모두 무슨 변수를 측정한다. 2회 모두 종속변수를 측정해서 결국 실험의 결과 종속변수의 변화가 있냐 없냐를 보자는 거야. 돼? 자, 그럼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이 실험 집단에서 사전조사의 종속변수와 사후조사의 종속변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을 하면, 그럼 실제로 자 5등급이었는데 3개월 뒤에 통제 집단은 그냥 혼자 공부 알아서 원래 하던 대로 해랬더니 5등급 변함이 없어. 근데 애들이 2등급으로 올랐어. 그럼 결국 실험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생겼지. 종속변수에. 그럼 가설은 못 되는 거야. 그럼 가설이 수용되는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통제 집단은 변함이 없는데 얘도 변함이 없지. 그럼 문병일 선생님의 사회문화 수업을 수강해도 사회문화 성적이 오르지 않잖아. 그럼 가설은 수용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실험 집단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결과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때 가설이 수용된다. 이해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이 28페이지 심화학습 10번에 또 자세히 또 그림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 복습하면서 보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27페이지 실험법의 특징을 한번 쫙 봅시다. 자, 첫 번째 줄에 봐봐. 다른 변수들은 통제한 후에 조사 대상자에게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종속변수의 변화를 파악하자. 자, 이거잖아. 독립변수를 처치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종속변수 사이의 변화를 파악하자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실험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해야 하고, 자, 실험 집단은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실험 처치를 가하는 집단이고요. 통제 집단은 실험 처치를 가하지 않고 비교를 위해 설정하는 집단이다. 세 번째, 자, 사전검사, 사후검사 모두 뭐를 측정한다? 종속변인, 즉 종속변수를 측정한다. 네 번째, 양적 자료 수집. 다섯 번째, 가장 엄격한 통제가 가해진다. 실험을 하니까. 그래서 가장 구조와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죠. 자, 장점은 인과관계 발견을 통해 법칙 파악에 유리하겠지. 그리고 정밀성, 객관성, 양적 자료로서 비교 분석이 용이하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단점은 자, 자연과학의 실험은 통제된 실험이 가능하지만 사회문화 현상의 실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잖아. 그래서 엄격한 통제가 곤란하고요. 두 번째,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기 쉽죠. 인간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리고 통제된 상황에서 실험 결과를 실제 사회에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변수가 많이 발생하니까. 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주의해야 돼. 일반적으로 실험법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나오거든. 그런데 실험 집단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재심을 쭉 봤더니 실험 집단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즉 통제 집단이 안 나오고 실험 집단만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가 과제에 넣나 어디에 넣나? 자, 이거 다음 주 한번 쫙 풀어주고. 자, 또 하나 있어. 함정이 뭐가 있냐면 실험 집단만, 즉 통제 집단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 평가원의 전형적인 함정인데 니네가 이제 문제 풀 때 집단 두 개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실험법으로 풀거든? 근데 자세히 읽어봤더니 집단을 두 개로 나누고 질문지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건 실험법이 아니잖아. 그래서 꼭 알아야 돼. 질문지법과 혼동하면 안 돼. 혼동하면. 다시 한번. 한 두 번째 제시문 읽었더니 세 번째 줄까지 집단이 두 개로 나눠졌어. 그래서 그것만 보고 실험법 하지 말고 끝까지 읽어봤더니 질문지법이야. 그런데 선택지에 갑자기 실험집단, 통제집단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지. 질문지법이니까. 그래서 요거 평가원의 전형적인 함정으로 출제가 됩니다. 평가원의 전형적인 함정으로 출제가 돼요. 항상 이런 거 염두에 두고 문제에 접근을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렇게 보고 복습하면서 심화학습 10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좀 너네가 좀 주의할 문제가, 참고로 얘들아 여기 있는 12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야. 아마 틀린 문제도 많을 텐데 틀렸다고 쫄지 마.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 다 정복되는 문제들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만 하나 빨리 풀어볼게요. 1번 문제만 같이 풀고 갑시다. 3번 줄게. 자, 같이 이렇게 정확히 봐야 돼. 자, 연구자 답은 타인의 기대가 있으면 이에 부응하는 쪽으로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죠. 타인의 기대가 있으면 해서 한번 풀어봐. 그러면 타인의 기대가 있으면 이에 부응하는 쪽으로 행동이 변하니까 타인의 기대가 있다 없다, 타인의 기대 여부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이에 부응하는 쪽으로 행동의 변화가 종속변수가 되는 거야. 일단 항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 땡땡 기업 사원을 대상으로. 자, 그럼 땡땡 기업 사원들만 조사했으니까 땡땡 기업 사원이 뭐지? 표본이겠지. 대상으로. 자, 업무 수행 능력 검사를 했대.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사전조사야. 종속 변수에 대한 사전조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 봐봐. 땡땡 기업 그 직원이 1000명이면 그들을 모두 사전조사를 한 거야. 업무 수행 검사를 하고요. 각 부서에서 자 중요한 거예요. 무작위로 얼마를 뽑았냐면 20%의 사원을 뽑았어. 자, 니은에 무작위로 20%의 사원을 뽑았어. 다시 중요한 거. 그냥 뽑은 게 아니라 무작위로 뽑았지. 그럼 얘네들 중에는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애도 있고 낮은 애도 있겠지. 무작위로 뽑았으니까. 그런데 무작위로 뽑은 이후에 그 명단을 부장에게 주면서 디귿 업무 수행 능력 점수가 높은 사원들이라고 뻥을 친 거야. 그래서 믿게 하고 부장은 이들을 밑줄 쫙 쳐봐. 지속적 경력. 지속적 경력 밑줄 쳐.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리을. 자, 동일한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또 업무 수행 능력 검사를 한 거죠. 그럼 결국 업무 수행 능력 검사를 한번 시작할 때 한번 사전조사, 그 다음에 이게 사후조사가 되는 거지. 그랬더니 그 결과 명단에 속한 20%의 사원이 미음 나머지 80%의 사원. 미음 나머지 80%의 사원보다 비읍 업무 수행 능력 점수의 향상 정도가 높았다. 그럼 잘 봐. 지금 타인의 기대가 독립변수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실제 업무 검사 한 다음에 1000명이라면 그 중에 20%를 뽑았지. 근데 무작위로 뽑았어. 그리고 부장한테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은 업무 수행 능력 점수가 높은 애들이요 라고 믿게 했지. 그랬더니 부장이 뭐 했죠? 밑줄 쫙 쳤잖아. 뭐 했어? 지속적 격려. 지속적 격려가 타인의 기대야. 즉 지속적 격려가 독립변인을 처치한 거야. 부장이 이 무작위로 뽑힌 20%의 사원들을 계속 격려했어. 그랬더니 얘네들은 부장의 격려를 통해서 기대를 받았지. 그랬더니 얘들은 진짜로 믿은 거지. 그 결과 나머지 80% 애들보다 나중에 업무 수행 능력 검사 점수 향상도 훨씬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온 요 니은이 무슨 집단이 되는 거야? 실험 집단이 되는 거고 나머지 80%의 사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 그럼 얘네들이 통제 집단이 되는 거야.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야. 감 잡았니? 자, 그럼 기억에. 자, 기억은 업무 수행 능력 검사는 연구자가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사전 검사는 맞는데 2차 자료가 아니죠? 1차 자료지. 자, 2차 자료는 문헌연구법의 자료가 2차 자료예요. 자, 니은. 자, 리을. 자, 리을은 뭐냐면 사후 검사지. 그럼 실험법에서 당연히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사, 사후 검사가 필수적이잖아. 맞죠? 디귿. 자, 니은. 자, 20%의 사원은 실험 집단이 맞고요. 미음. 다른 사원 80%는 통제 집단 맞지? 자, 너네 리을에 낚이면 안 돼. 자, 디귿은 독립변인. 자, 중요한 거 봐. 독립변인은 뭐라고? 타인의 기대는 지속적 격려지.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디귿은 잘 봐. 업무 수행 능력 점수가 높은 사원들이라고 믿게 한 거는 뭐냐면 지속적 격려라는 독립변인을 처치하기 위한 설계일 뿐인 거야. 그래서 너네가 독립변인을 처치하기 위한 설계와 독립변인과는 구별해야 돼. 최근에 수능에서 이런 거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다시 거기 나와 있는 디귿은 지속적 격려, 즉 독립변수를 처치하기 위한 설계일 뿐이다. 여기에서 함정 많이 낚여서 오답이 5번이 제일 많았어. 그 다음 미음, 비읍. 업무 수행 능력 점수의 향상 정도는 종속변인이 맞지. 다시 독립변인은 지속적 격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실험법의 기본적인 골격을 내용을 정확히 알고 또 독해가 어느 정도 필요한 문제야. 자, 수능 이렇게 나옵니다. 수능.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유형 보고 자, 꼼꼼히 한번 정리해서 자, 문제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저기 38페이지까지만 정리가 끝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테마 4까지 끝나면 테마 5부터 테마 9까지는 단편적 개념들이 그냥 쭉쭉쭉쭉 나가. 단편적 개념들이 하나의 세트로 문제가 구성돼서 쭉쭉 갈 거니까 일단 테마 5번인데 다시 테마 4번 35페이지
거기서 두 가지를 볼 거야. 두 가지를 보는데, 자, 첫 번째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 성찰, 객관, 개방, 상대주의 네 가지와 그 다음에는 38페이지에 연구윤리 두 가지를 볼 건데 이 파트가 내신에서는 잘 기본 나와. 근데 수능에서는 보통 4년, 5년 단위로 한 문제 나와요. 기출문제가 거의 없어. 그만큼 지역적 주제인데 지금 2년 동안 안 나왔거든? 그럼 내년 수능에는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모르지. 안 나올 수도 있지. 근데 해야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자, 35페이지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부터 갑니다. 일단 타이틀 다 외워야 돼. 성찰적 태도, 객관적 태도, 개방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은데 일단 성찰적 태도부터 볼게요. 자, 성찰적 태도는 같은 표현이 반성적 태도야. 그래서 뭐만 확인하면 되냐? 한번 읽어봐. 자, 사회문화 현상, 자, 밑줄 쫙 쳐. 내면의 인과관계, 의미 파악, 그리고 적합성 여부 판단. 이 풀 내용을 그대로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돼. 그게 무슨 이런 거야? 우리는 그냥 관행적으로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현상을 왜 그럴까?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 그럼 그 안에 내면에 숨어있는 인과관계는 어떨까? 그럼 이게 과연 적합한가? 이런 걸 따져보는 거 우리가 성찰적 태도 또는 반성적 태도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사회문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상의 이면에 담긴 의미나 원리 등을 자, 밑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펴보는 태도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펴보는 태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지. 어떤 문제가 되냐면 또 물어볼게요. 지금 백신 패스 얘기 나오잖아. 백신을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나는 맞아야 된다는 입장이야. 그치? 근데 백신을 봐봐.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 그거 봤어? 영국 지금 막 하루에 30만 명씩 나오는 거? 확진자가? 3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이 하루에. 우리나라 지금 몇 명대로 떨어져? 4천 명대로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네 마스크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나도 가끔 이제 마스크 깜빡하고 엘리베이터 현관문 나와서 엘리베이터 눌렀다가 마스크 깜빡해서 확 뛰어들어간 적이 있었거든. 근데 최근에 그런 것도 아예 없어. 이제 마스크가 피부가 됐어. 그치? 그리고 마스크를 안 하면 스스로 되게 미안해하는 그런 게 있잖아. 외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거야. 스스로 내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는 의식이 있잖아. 그런데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잖아. 어린 아이들은 그냥 무비판적으로 백신 아니 마스크는 무조건 써야 돼. 또는 백신은 무조건 접종해야 되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아니 과연 이게 옳은 거야?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그 사람들 거기다 한번 회의를 품는 거잖아. 물론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개인적으로 백신 접종은 무조건 맞아야 돼. 안 그러면 나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국가가 나한테 간섭하는 거 아닐까?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되짚어보고 따져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반성적이고 성찰적 태도다. 하지만 그게 무조건 옳은 태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학원을 백신 패스 적용하기로 했더니 실제로 소송 걸어가지고 지금 유예됐지. 그래서 학원은 이제 제외됐어. 다 내년 2월까지인가. 2월에 행정법원 그 판결 나오기 전까지 좀 예외됐고, 그러니까 그런 거다. 자, 그 다음에 객관적 태도는 자 밑줄 쳐. 선입견이나 주관 배제, 제3자의 눈. 그러면 너네 봐봐. 다시 암기해야 돼. 아까 우리 양적 연구 단계에서 가치 중립 단계가 네 가지가 뭐였죠? 양적 연구에서 가치 중립 단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 일반화. 요 네 가지 가치 중립 단계가 객관적 태도예요. 그래서 자, 객관적 태도는 가치 양적 연구의 가치 중립 단계와 연결된다. 가치 중립 단계와 연결된다. 자, 이에 반해 또 개방적 태도는 뭐냐면 이거야.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자. 두 번째,
자신의 주장이나 이론에 대해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자. 세 번째는 내 주장이 아무리 확실하다 하더라도 검증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이자. 자, 이런 내용 기반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대주의적 태도는 어떤 거죠? 역지사지지. 자, 사회문화 현상의 특수성과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요. 역사, 문화적 배경이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이해하자. 즉,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죠. 사회문화 현상에. 그래서 이 내용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요. 그러면 문제 한번 확인만 하면 되는데, 자, 40페이지 5번. 40페이지 5번. 자, 확인만 하자. 가는 무슨 태도야?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현상이 가진 사실에만 근거하자. 객관적 태도죠? 나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다른 연구자의 반증 가능성을 인정하자.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자. 개방적 태도지.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는 풀어보시고, 그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니까,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7페이지에, 이거는 그래도 확인만 하고 갈게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살짝만 하고 갈게요. 자, 이거 막 외우려고 하지 마. 자, 우리가 보통 사실이라는 게 있고, 가치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판단, 사실 판단, 가치에 근거한 판단, 가치 판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그게 사실 명제인지 가치 명제인지는 참 거짓의 구분이 가능하면 사실 명제야. 근데 가능하지 않으면 가치 명제예요. 오케이? 물어볼게. 태양이 지구를 돈다. 사실이야, 가치야? 왜?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니까 사실이지. 그치? 문병일 선생님은 정말 잘생겼다. 죽을래? 아, 이미 의견이 갈리지. 감히 니네들은 지금 가치라고 그랬죠. 하지만 나는 팩트라고 생각하고 이미 의견이 갈려. 그러면 가치가 되는 거지. 그것만 확인 끝.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이 있는데, 자, 가치 중립 양적 연구 단계만 알면 돼. 복습하면서 보시고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 및 일반화, 가치 중립 단계다. 양적 연구에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물어보니까, 자, 그 정도 확인하면 되고요. 자, 실제로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오는 건 연구윤리야. 연구윤리. 근데 이제 너네 이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연구윤리 파트가 문제가 나올 때 너네가 그냥 주먹구시로 독해서 푸는데 그러지 말고요. 연구윤리는 자, 3단계로 나누어서 봐야 돼. 연구윤리는. 그래서 실제 연구가 이루어질 때 연구윤리는 언제 적용되냐면, 첫 번째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연구윤리가 필요하고, 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실제 연구 과정에서 연구윤리가 필요하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연구가 끝나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결과 활용 단계에서 연구윤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나오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돼요. 다시, 연구윤리는 자, 첫 번째는 대상자 선정 과정, 두 번째는 실제 연구 과정, 세 번째는 결과 활용 단계인데, 잘 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칙적으로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지. 그래서 꼭 하나, 연구윤리가 대상자 선정 과정 연구윤리는 연구 대상자에게 원칙적으로 사전 동의를 구해야 돼요. 사전 동의. 그럼 이거지. 사전 동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연구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이 연구의 부작용은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많은 게 의학회에서 하는 게 실제로 이거요. 너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니네 인생에 가장 고민이 될 것 중에 하나가 탈모입니다. 탈모. 머리숱이 점점 적어지는 거 느끼지? 그런데 야, 탈모는 남성이 심해, 여성이 심해? 둘 다 심해. 근데 차이가 뭐냐면
남성은 대머리가 돼요. 그치? 근데 여성은 대머리는 안 돼. 단 골룸 돼요. 숱이 적어졌어.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나이 들면 다 뽀글뽀글 파마하는 이유가 숱이 너무 적어서잖아. 그런데 그럼 이제 남성 탈모를 여성들 신경 써야 돼. 남성 탈모 얘기하면 내 친구들 중에 탈모가 좀 일찍 왔는데 얘는 이 탈모 있죠. 이렇게 됐어. 여기가 없어. 나랑 동갑인데. 그리고 꼭 얘는 여기 하나를 이렇게 길어서 일로 넘겨. 여기 스프레이 뿌려 안 날라가. 그래서 내가 얘랑 같이 술 먹잖아. 이제 오랜만에 만나 술 먹으면서 욕하잖아. 친구들이 반말하고 그러면 주위에서 다 쳐다봐. 왜냐면 아버지 뻘이야 진짜. 내 아버지 뻘. 머리가 빠지시니까. 그런데 얘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나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교묘에 가렸는데 내가 원래 이마가 여기까지였어. 여기까지 이렇게 1cm였어 이마가. 그러니까 머리가 여기까지 있었거든. 근데 나이가 점점 올라가서 난 지금 되게 심각한 M자예요. 진짜야. 이거 웃을 일이 아니야. 내가 이거 지금 교묘히 가린 거야. 샤워하고 그 나의 분신들이 막 한 뭉텅이 빠진 거 가슴이 찢어지거든. 그래서 나도 지금 탈모 샴푸 12만 원짜리 쓰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게 아니야. 빠지지 말라는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너희 대학 가면 여학생들은 여자들은 화장이 되게 집중인데 그래서 화장 뜨면 학교 안 가요. 화장 안 받으면. 남자들은 머리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해. 그리고 나는 근데 M자니까 다행이지. 이미 올라간 애들 있잖아. 젊은 애들이. 나이 완전 들어 보이거든. 그래서 너네 지금부터 관리해야 돼요. 지금부터 관리해야 돼. 특히 여학생들. 숱 엄청 빠져. 나는 숱은 정말 많은데 올라가. 미치겠어. 그래서 나중에 난 지금 그래서 지금 심을 생각이 있거든. 특히 이재명이 그 국민건강보험 적용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적용되면 심으려고. 알지? 여기 딱 빼가지고 심는 거. 그래서 병원 알아봤더니 10명 모아오면 할인해준대요. 20%씩. 지원 받을게. 수능 끝나고 그래. 수능 끝나고. 부끄러운 거니까 카톡으로 조용히 보내. 선생님 저 신청합니다. 그럼 내가 명단 작성했다가 수능 끝나고 집 다 연락할게요. 야 20% 할인이야. 500이면은 100만 원 할인이야. 지금 웃지? 너 1년 뒤에 보자. 이마 없다. 너 탈모가 진짜 너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스트레스야. 진짜 지금 웃지 마. 나중에 봐봐. 니네가 먼저 나한테 연락할걸? 근데 수술하셨어요? 저도요? 막 이럴걸? 그래서 자 사전동의가 원칙이 그때는 무조건 부작용이라고 다 알려줘야 돼. 그런데 봐봐 얘들아. 사전동의에 문제점이 있어. 얘들아 생각해봐. 만약에 연구가 이거야. 여성의 인권 향상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싶어서 사전동의를 받아. 그러면 결국 뭐냐면 사전동의라는 얘기는 자발적 참여잖아. 왜냐면 저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전동의의 의미는 결국 자발적 참여야. 그랬더니 예를 들어 여성의 인권 향상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하기로 해서 사전동의를 받았다? 그럼 이럴 수 있잖아. 일반적인 모든 여성들이 여성의 인권 향상에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주로 여성의 인권 향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페미니스트 운동을 한 사람들이겠지. 근데 페미니스트 중에서도 좀 극단적 페미니스트가 있을 수 있잖아. 또는 20대 남성과 관련된 걸 연구하고 싶은데 그럼 20대 남성은 또 일베들이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 여성의 인권 향상 그랬더니 하필이면 사전동의 한 사람들이 다 여성의 인권 향상에 관심이 많은 좀 극단적 페미니스트들만 온다면 그들이 전체 여성을 대표할 수 있니? 극단적 성향의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또는 20대 남성의 가치관을 연구하고 싶은데 실제로 사전동의 했더니 일베들만 몰려왔다면 일베들의 의사만 반영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사전동의 즉 자발적 참여의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이해돼? 그래서 꼭 알아야 돼. 사전동의는 자발적 참여고 이거의 문제점이 뭐라고?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표본의 대표성이 없으면 가설은 검증까지는 되지만 뭐가 어려워? 일반화가 안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시험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연구인례 중에서 대상자 선정 과정은 자발적 참여, 즉 사전동의가 원칙이지만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져서 일반화라는 과학적 연구의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 그럼 표본의 대표성이 없어서 일반화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외적으로 모두 가능하냐면 일단 동의 없이 진행하고요. 사후 동의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유튜브에 보면 몰래카메라들 있지. 다 사우동이잖아. 사우동. 실제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 몰래카메라에서 한 다음에 이거 저 영상, 저 유튜버인데 영상 좀 써도 될까요? 동의한 사람만 올라가는 거야. 그쵸? 그래서 너네 유튜브에 그 몰래카메라 하는 애들 중에 요새 별로 재밌는 옛날에 진짜 동네놈들이라고 있어요. 여기 가서 그 현상 수배범 그 몰래카메라 한번 봐봐. 나 이거 볼 때마다 빵빵 터져, 지하철도 터져가지고 쪽팔려 죽는 줄 알고 웃음이 안 멈추는 거야. 사람 다투다가 나 혼자 웃고 지랄을 해요. 그래서 동네놈들 중에 조회수가 제일 300만 넘더라고. 현상수배 관련 몰래카메라 있거든? 골 때려요, 골 때려요. 아니, 봐야 돼. 다음 시간에 틀어줄까? 다음 주에 틀어줄게, 내가. 여기 TV, 이거 내려가지고, 여기다 빔 쏴줄게요.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자, 그 다음에, 자, 연구 과정에서의 연구 윤리는 자료. 자, 수집 단계에서의 연구 윤리가 있고, 자, 또 하나는 자료, 분석 단계에서의 연구 윤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수집하면 안 된다는 거야. 또는 수집된 자료 중에서 분석할 때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나온 자료를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독해에서 푸는 거고요. 결론은 뭐냐면 자료 수집 단계와 자료 분석 단계에서 연구자가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결과 활용 단계에서 연구 윤리는 결과를 연구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탈모자들의 비애를 연구하고 싶고 탈모자들을 연구한 다음에 그 연구가 하면 뭐 상중하 탈모의 상태 나오겠지. 연구 끝난 다음에 그거를 탈모약 회사에 팔아. 그럼 돼, 안 돼? 그러면 그 탈모자한테 맨날 문자 오겠지. 힘드시죠? 특히 아침 7시나 저녁 9시에 샤워할 때 많이 빠지셨죠? 그럼 문자 보자마자 막 밑에 막 머리카락이 막 그럼 사고 싶지 막 이런 거.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익명성 보장해야 돼요. 결과 활용할 때. 즉, 결과 활용할 때 연구 대상자의 정보를 유출하면 안 된다.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면 이거 특히 생활관리 공부하는 친구들 그 핵과 관련해서 오펜하이머인가? 그런 쪽에서 이 파트가 나와. 결과 활용할 때.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너네가 38페이지에 자,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거기 필요성 한번 읽어보시고 첫 번째,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 원칙. 두 번째, 과정과 관련된 윤리 원칙. 세 번째, 결과 공표와 관련된 윤리 원칙.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 한번 복습하면서 꼼꼼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기반으로 해서 너네 40페이지까지 모두 문제 풀면 되고, 일단 얘들아 여기까지 해서 수능에 최대 5에서 6문제가 나와. 그리고 고난도 3점짜리 문제도 최소 2문제 이상이 나오고. 개념 정확히 있어야지만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문제 유형다 분석이 되거든. 그래서 부탁인데 복습할 때는 기본적인 내용 다 암기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단축되니까. 모든 사탕과목은 다 동일해. 우리가 사유문화가 암기량이 적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다 암기해줘야 돼. 그리고 문제 풀다가 제시 분석 좀 꼼꼼히 하고요. 막히는 문제도 별표 쳐.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는 여기 있는 문제 좀 풀고 그 다음에 과제 오늘 우리 4번까지 나갔잖아. 여기까지가 과제 4번까지야. 그 문제가 최소한 100문제 정도 되거든? 참고로 이 문제는 다 어떤 문제냐면 평가원 기출이야. 단 최고 난도는 뺐어. 그건 나중에 너희가 언제 하라고. 기출문제 할 때 하라고. 알겠지? 그래서 그냥 바로 풀지 마. 꼼꼼하게 복습하고 푸세요. 오케이. 그 정도 보고 자, 인간의 사회화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리고 오늘 좀 약간 일찍 끝냅시다.